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발 아래서 나는 삐그덕 소리조차 천둥보다 크게 들려 숨도 쉬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등에 업힌 돌진한 아들은 고맙게도 고개까지 툭 떨군 채 골아 떨어져 있었고 가슴에 안긴 3살 딸은 뭔가 불편한지 칭얼거리면서도 제 엄마 마음을 알았는지 입 꼭 다물고 엄지손가락만 빨며 제 가슴팍을 붙들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몇 달을 벼르고 몇 년을 참고 벌인 일인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도 없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모든 일을 벌일 줄은 저조차도 몰랐죠. 몇 년에 걸쳐 불면증을 이유로 처방받아 모았던 수면제를 갈아서 저녁 식탁에 앉은 식구들에게 우르르 먹이고 그들이 좋아하는 술상까지 거나하게 차려 배불리 먹였습니다. 평소 술이라면 정신 못 차리던 시아버지. 그런 시아버지를 짐승 보듯 경멸하면서도 귀찮은 일이 있으면 일단 술 먹여 골아 떨어지게 맘들고 딴짓하던 시어머니. 개차반 시동생과 절대악의 화신 같은 시누이까지 모두 세상 모르고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아, 이 모든 식구들, 그 위에 가장 원망스럽고 증오스러운 제 남편까지도 말이죠. 결혼한 지 10년. 그동안 모진 수모와 구박을 받으면서도 살았던 건 지금 제 품에 있는 아이 둘 위로 생겼다가 떠난 새 아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간이 아닌 남편의 화풀이 같은 폭주의 시간 끝에 생긴 아이들이기는 했어도 그래도 내 품에 품을 내 아이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생활 5년 동안 생겼던 아이들은 이런 부모는 자기들도 원하지 않는다는 듯 뱃속에서 이별을 고하더군요. 삶의 의욕을 점점 잃어갈 때쯤 저만큼이나 생명줄 질긴 딸이 태어나고 1년 전에는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처음 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결혼 7년 만에 아주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 남편이 제정신을 차리고 연애할 때 그 다정함을 찾지는 않을까. 그래도 손녀니까 시부모님이 아이에 대한 태도만은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이었죠. 그리고 이 마음은 몸 풀고 3일이 지났을 때부터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이라고 좋아하던 남편은 3일째 되는 날 술에 있는 대로 취해 들어와 아이젖을 먹이고 있는 저를 보며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그러더라고요. 사주를 봤는데 이 아이가 자기 앞길을 막을 거라고 그랬다나요? 그러면서 글쎄 아이를 다른 집에 줘버리자는 겁니다. 제가 기겁을 하며 아이를 안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에게 처음으로 이를 악물고 대들었고 그날 저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남편에게 맞았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잘못될까봐 병원도 못 가고 그냥 끙끙 앓기만 했죠. 이후에도 첫 아이에 대한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이가 손에 뭔가 쥘 수 있을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와서 술을 따르라 시켰고 시누이는 말끝마다 저거 얼른 커야 술집에 갖다 준다고 이기죽거리더라고요. 소름 끼치는 시동생은 아이에게 삼촌에게 시집오라고 잘해준다고 하고요. 이 인간들이 정말 정상이 아니구나 싶어 몇 번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려고도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섬까지 배로 1시간.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라고는 시댁 식구 넷과 남편, 저를 포함 20명이 좀 넘었으니까요. 도시에서 처음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할 때는 이런 곳으로 제가 와서 살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집은
사방이 바다가 보이는 아주 한적하고 고즈넉한 곳이야. 아버지가 고기를 잡으시고 엄마랑 누나가 해루질로 해산물을 채취하면 그걸 배에 실어 내보내고 그냥 그날 행복하게 살지. 연애할 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는 마치 청춘 드라마에 나오는 듯한 고즈넉한 바닷가 생활을 상상했습니다. 상견례를 할 때도 저희 부모님조차 시부모님과 시누이 시동생이 섬에서 순박하게 살아 몹시 착해 보인다며 섬으로 시집가겠다 하는 제게 힘을 실어주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본 모습을 싹 숨긴 거죠. 결혼하고 실체를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을 시기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섬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 제가 육지로 나가는 건 어떻게든 막았고 몰래 낚싯배라도 타고 나가려 하면 낚시꾼들조차 가족에게 알려 저를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그게 다 서로 내통하고 편의를 봐주면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그들의 방식이라는 걸 알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창살은 없지만 감시하는 눈과 사방이 막힌 바다만 가득한 감옥에 갇힌 거죠. 친정과의 연락도 쉽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잘 안 터지고 집에는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없었으니까요. 아빠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를 때도 저는 연락을 뒤늦게 남편 통해 받아서 간신히 장지까지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편과 시부모 시누이의 시동생까지 제 옆에 찰싹 붙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도 도망갈 기회도 없었지요. 물색 모르는 사람들은 시댁 식구들이 정이 많아 절 걱정하며 옆에 붙어 있다 생각했지만 절대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도망갈까봐 옆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왜 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감시하며 지켜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물려받을 재산 때문이죠. 제가 외동딸인 줄 알고 있고 저희 부모님이 건물 몇 개의 사업체 운영하시던 분들이니 두 분이 다 돌아가시면 그걸 고스란히 제가 물려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걸 알고 나서 사실 제 상황을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는 것과는 다르니까요. 그런데 살다 보니 입을 다무는 것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 사람들 성질에 제가 물려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면 바로 저를 바닷가 어딘가에 파묻어 버릴 것 같았거든요. 네, 그 부모님, 제 양부모, 아니, 후견인입니다. 저 고아거든요. 중학생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단칸방에서 라면에 쉰밥 말아먹고 살다 영양실조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준 봉사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자기 집으로 와서 살라고 자기 집에 방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 얼마 안 되는 짐 싸들고 그 집으로 갔더니 진짜 방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유학을 가 있고 부부가 이 넓은 집에 단둘이 산다며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줄 테니 여기서 지내라고 한켠 내어주셨던 거죠. 저는 그런 두 분에게 보답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만 가면 독립하려고 했는데 이미 서로 정이 너무 많이 들어 결혼할 때까지 계속 거기서 살았던 거죠. 감사하게도 제 부모님 역할을 자청해 주셨고 결혼 선물로 두둑한 자금도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제 남편이 완전 오해를 한 거였는데 사실을 털어놓기에는 이미 시간도 상황도 너무 많이 지난 상태였지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두 분이었지만 딱 하나 아들과의 사이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양아버지가 아들한테는 유난히 엄하셨었나 봐요.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아들이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지고 완전히 한국을 떠났거든요.
저도 살면서 3번인가 4번 정도밖에 본 적이 없는데 코 옆에 특이하게도 세모 모양의 점이 하나 있고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했던 건 기억납니다. 고맙게도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던 그 오빠는 자기 부모님이 낯선 여자아이를 데려와 집에서 함께 있는데도 불구 저에게 참 잘해줬습니다. 의식해서 잘해줬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저의 존재를 인정해줬다고나 할까요? 아마 그래서 더 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그 오빠 코 옆에 있는 세모난 점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오른손 검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예요. 오빠가 그걸 보고 한 번은 파한대소하며 저한테 주먹을 쥐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주먹을 마치 어퍼컷 때리듯 자기 얼굴로 가져다 대며 제가 때려서 점이 자기 얼굴로 옮겨온 것 같지 않냐고 웃는데 그 어이없는 유머에 그만 빵 터진 적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눈치 보고 기죽어 있는 제게 그 오빠는 숨쉴 구멍이고 유쾌한 대화 상대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장례식장에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엄마의 큰 한이 되고 말았던 거죠. 희한하게 제가 이 섬에 갇혀 살면서 혼자 낚시 오는 남자들을 보면 그 오빠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자유롭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모습과 닮아서 그랬을까요? 오빠 생각에 멍하게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남편은 제게 다른 남자 본다며 또 폭력을 휘두르곤 했지만요.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제 섬생활에 희망이 하나 생긴 것도 사실은 이 낚시꾼 덕분이었습니다. 원래 남편이 남들 볼 때는 저를 때리지 않고 집에서나 꽁꽁 숨어 때리는데 그날은 술에 너무 취해서 자기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아이를 안고 있는 제게 있는 대로 폭언을 해대며 폭력을 휘두르다 제 풀에 지쳐 쓰러져 길에서 잠들고 저는 정신줄을 가다듬으며 아이를 보듬은 채 땅을 설설 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게 손 내민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몹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절 보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신 그분은 알고 보니 은퇴한 형사님이시더라고요. 저한테 자초지종을 들은 형사님은 제게 정말로 섬을 나가고 싶냐고, 나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꼭 나가고 싶다며 고개를 끄덕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외진 섬은 서로서로 연결된 관계들이 많아서 각자가 아마 감시자가 될 겁니다. 이 섬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배를 타고 떠나긴 어려워요. 밝을 때 떠나는 건 더 어렵고. 일단 내가 아는 선주들이 좀 있으니 한번 알아보고 다음 달에 내가 섬에 들어왔을 때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처음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생긴 것이 말이죠. 막연하게 언젠가 너무 힘들면 다 털어놓고 세상을 떠나려고 모아뒀던 수면제들도 드디어 쓸 때가 생긴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 한편 그냥 그분도 대충 하는 말이고 결국에는 헛된 희망만 주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 한 달이 제가 살면서 가장 길게 느껴진 한 달이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분은 정말 한 달 뒤에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만 찾아온 게 아니라 양손 가득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섬에서는 구하기 힘든 싱싱한 육지고기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시댁을 찾아서 그 고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낚시를 한번 했었는데 여기가 정말 풍광이 좋아서 그런데 혹시 빈방 있으면 한 2, 3일 머물면서 낚시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룻밤에 숙박비 10만 원씩 쳐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저희 시부모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2, 3일에 하룻밤 10만 원이면 그분들한테는 꽤 큰 돈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시아버지 좋아하시는 고기를 양손에 듬뿍 들고 와서 얘기를 하니 당연히 혹해서
그래도 된다고 얼른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세상 친절한 사람인 양 아가 가서 이 고기라도 좀 구워내와라. 손님이 직접 먹을 것 같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냥 낼름 먹을 순 없잖니 라며 교양 있는 척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고기를 굽고 그분이 갖고 오신 비싼 양주에 눈이 돈 시댁 식구들이 고기 하수를 듬뿍 들이켜고 다 나가 떨어졌을 때쯤 슬그머니 저한테 눈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부엌 한켠으로 저를 불러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일 뒤에 내가 밤에 배를 타고 나갈 텐데 그 배에 같이 탈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떡하든 나가야 했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을 오늘처럼 술 먹여서 재우고 저녁 9시까지 선착장으로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타고 갈 배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 배 타고 그냥 가면 됩니다.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는 그날 오후부터 육지에 급한 일이 생겨서 따로 배 불러서 나갈 거라고 얘기해 둘 테니까 아마 아무도 왜 이 밤에 저기 배가 떠 있지? 라고 의심하진 않을 거예요. 필요한 거는 내가 대충 육지 나가서 구해줄 테니 일단 애들만 들쳐업고 나와요. 동아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느낌이 이런 걸까요? 눈물이 왈칵 솟아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연신 끄덕였습니다. 3일 내내 혹 남편이 시비를 걸거나 시댁 식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말을 평소보다 더 잘 듣고 책 잡히지 않게 엄청 조심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떠나자고 얘기한 그날 점심때쯤 처음에 주셨을 때보다 훨씬 더 비싼 양주를 2병 내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제가 며칠 더 머물고 싶은데 집에서 갑자기 빨리 좀 와달라고 연락이 왔지 뭡니까? 이거 같이 오늘 저녁에 나눠 먹고 싶었는데 저 없이도 식구들끼리 맛있게 드시라고 선물해 드리려고요. 그러자 그 비싸고 좋은 술 나눠 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시댁 식구들이 아주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그 양주에 제가 그동안 모았던 수면제를 싹 타고 그분이 사왔던 고기를 모두 구웠습니다. 그렇게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준비를 하면서 잠시 서러웠던 건 10년이 넘게 그래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제 물건이 가방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이 섬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낡은 지갑에 엄마가 정말 비상시에 쓰라고 접어 넣어주셨던 10만 원. 그게 제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들 옷이라고 변변하게 입는 것도 아니어서 그나마 가장 좋은 거 하나씩만 달랑 입히고 아이들도 부지런히 먹이고 재웠습니다. 이미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있는 대로 술에 취해 서로 소리 지르고 난장을 피우다 하나둘씩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어요. 수면제와 술이 만나니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간 거죠. 온 집안에 불을 끄고 아이를 안은 채 그렇게 빠져나왔습니다. 혹시나 마을길을 걷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산책이라도 나온 동네 사람들을 만날까봐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미친 듯이 뛰었죠. 다행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선착장에 왔더니 역시나 불을 낮춘 채 배 한 대가 둥둥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엔 제 은인인 그 형사분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으로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 오르고 저는 선주실 안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혹시나 지나가던 사람이 갑판에 있는 저를 보면 안 되니까요. 배에 시동이 걸리고 한참 바다로 나간 후에야 비로소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잠에서 깬 둘째가 등에서 함께 울고 제품에 안겨있던 첫째가 그 어린 게 뭘 한다고 주먹진 손으로 제 눈물을 훔쳐주었습니다. 정말 그날 밤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육지로 나와서도 형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근처에는 아마 그 집 가족들이랑 연결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선착장에 내가 대놓은 내 차가 있으니 어디 아는 데 있으면 내가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당장 생각난 것은 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제가 섬에서 사라진 걸 알게 되면 남편이 바로 친정부터 와서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거예요. 저를 키워주느라고 욕보셨는데 그 꼴까지 당하게 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정과 완전 반대편에 있는 지역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거기에 혹시 연고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행히 거기에 자기랑 친한 동창이 가게를 하나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당분간 머물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며 친정엄마에게는 자기가 직접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분간 그 집에 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함께 하면서요. 그리고 정말 정광석화처럼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은 찜닭집이었어요. 부모님이 원래 양계장을 하셨어서 거기에서 닭을 받아다가 찜닭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가게 옆에 작은 집 하나가 딸려 있으니 거기서 기거하며 가게 일하라고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아이들까지 있는데 더 감사했던 건 그 집 부부가 평생 아이를 원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한 채 나이 들어 버리신 분들이었던 거예요. 당신들 손주처럼 생각하겠다며 특히 아주머니가 너무 뛸 듯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아이 자기가 좀 봐도 되겠냐고, 자기 평생 아이 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시는데 저로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아이 보기가 쉽지 않은데 어르신이 그렇게 봐주신다고 하니 저로서는 평생 나한테 전혀 올 것 같지도 않았던 행운이 이렇게 한꺼번에 찾아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형사님한테 얘기 듣고 엄마가 가게까지 몇 번 찾아오신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붙들고 한참 울며 미안하다고, 얘가 시집가더니 이렇게 연락 한 번 없는 걸 보고 키운 공은 없다라며 원망만 했었다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놈 새끼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펄펄 뛰시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번거롭지 않으시면 그냥 이사를 가셔서 아예 다른 곳에 사시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드렸죠. 안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집이 너무 크고 외로워서 이사 갈지 말아보고 있었다며 엄마도 빠르게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제 근처로 와서 아이들을 봐주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졸지에 친정엄마 두 사람이 생긴 것처럼 아주 행복했고, 평소 눈치 보며 할 말 못하고 울음마저 꾹 참는 모습으로 저를 마음 아프게 했던 아이들은 두 할머니 사랑 속에 그제야 진짜 아이처럼 땡깡도 부리고 웃고 떠들며 그렇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얻어맞으면서 밥하는 게 아니라 맛있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요리하니까 정말 살맛 나더라고요. 그렇게 일한 지 5년 정도 지났을까? 가게 주인 부부는 저한테 혹시 이 가게 인수해서 운영해 볼 생각 없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겠다고,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는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만은 아닌가 봐요. 평생 가게 운영에 전혀 관심 없던 그분들의 조카가 갑자기 남한테 가게를 이렇게 덥석 넘기는 게 어딨냐, 핏줄이 여기 있는데 내가 운영하겠다, 이러고 나와버린 겁니다. 자식 없던 두 분이 제 아이가 나타나기 전에는 자식처럼 공들여 키웠던 조카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갈등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조카분이 운영하게 하시고 저는 그냥 계속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욕심이
끝이라는 건 없나 봐요. 가게를 인수해서 돈을 좀 만질 수 있나 싶었던 그 조카는 자기가 생각한 만큼 돈도 안 벌리는데 저한테까지 인건비를 주는 게 아까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어차피 자기 가게에서 일할 사람 자기가 구하고 싶다며 저한테 나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쩌겠어요? 나왔죠. 그리고 그즈음 제 후견인이셨던 저희 어머니에게 치매가 오고 말았습니다. 참 고우셨던 분인데 하필이면 욕설과 폭력이 난무한 폭력성 치매가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집에서 모시지 못하고 요양원으로 보내고 말았어요. 요양병원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저는 졸지에 직장을 잃었고 직장과 더불어 사는 곳까지 잃어서 다시 한번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조카가 그럴 줄 몰랐다며 저한테 사과하는 찜닭 주인집에게 오히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괜히 제가 눈앞에서 그렇게 몰락하는 걸 보여드린 바람에 두 분이 안절부절 못하시는 건가 싶어 그냥 그 두 분 앞에서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아이 둘을 데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죠. 거기서도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간신히 월세방을 하나 구하고 파트타임으로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나 구했습니다. 반찬 가게 일은 큰 돈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제가 아주 검소하게 먹고 살 정도는 됐어요. 다만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교육비 등 이것저것 드는 비용이 많아질수록 제 고민이 깊어졌을 뿐이었죠. 게다가 저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찬 가게 앞을 청소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주 익숙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라? 내가 형수를 여기서다 만나네? 등골이 서늘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본 곳에는 꿈에서도 보고 싶지 않았던 시동생이 비릿한 웃음을 띠며 서 있더라고요.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머릿속에서 저도 모르게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떠올리며 거기까지 뛰어가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지를 가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눈치가 빨랐던 시동생이 제 눈빛을 보며 피식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경찰서까지 뛰어갈 필요 없어. 나 형하고 결혼했거든. 그 인간이 나랑 돈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가 인연을 끊은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내가 형수를 보고 나니까 갑자기 형이랑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어지네. 내가 형하고 친하게 안 지내려면 그래도 형수가 나한테 조금 성의 표시를 해주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듣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 끔찍했던 건 저 멀리서 제 두 아이가 학교 갔다 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 저 아이들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일단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있는 대로 돈을 꺼내 그 사람 주머니에 쑤셔 넣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는 이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진심이에요. 그랬더니 주머니에 넣어진 돈을 보며 비릿하게 웃으며 시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이, 얼마 안 되네. 이거 가지고 뭐 내가 한 이틀이나 참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어쨌건 오늘은 내가 이걸로 그냥 짤짤이 오락이나 좀 하다가 조금 더 필요하면 그때 다시 찾을게. 예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도 형수, 어? 형수가 맞을 때 내가 그래도 형 한두 번 말려주고 그랬다. 어? 잘 생각해봐. 그렇게 이기죽거리면서 시동생은 슬그머니 껄렁거리며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다리가 후들후들 풀리더라고요. 한 가지 다행인 건 처음에 도망쳐 나왔을 때 형사님 도움으로 서류상 이혼은 완료됐었다는 거죠. 그때도 남편이 제 얼굴 직접 봐야겠다며
펄펄 뛰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어떻게 형사님이 가운데서 무슨 조치를 취하셨는지 얼굴 보지 않고 변호사 통해 이것저것 자료 제공하고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원래는 그런 식으로 이혼이 안 되는데 제 경우에 조금 특수한 경우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어쨌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한 행방을 다시는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튀어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 이상 이 반찬 가게에서도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생각도 마음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반찬 가게에서 퇴근을 하는데 시동생이 또 불쑥 골목에서 튀어나와 저를 붙들고 이렇게 속삭이더라고요. 있잖아. 내가 아까 그 짤짤이 돈 받고 조금 고민을 하다 이것저것 좀 알아봤거든? 그랬더니 우리 큰 조카 저기 초등학교 다니더라. 아까 내가 가서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줬어. 아주 예쁘더라고. 그리고 둘째 녀석은 아주 눈앞에 딱 붙은 껌딱지던데. 야, 우리 형이랑 똑같이 생겼어. 길 가다가 봐도 우리 형 아들이야. 우리 형이 이혼은 했지만 그 이혼할 때 협박당하고 아주 몹쓸 꼴 많이 당했거든. 그 이혼하고 나서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쭉쭉 늙어가는 게 내가 동생으로서 조금 아쉽고 불쌍하기도 했어. 그래서 말이야. 내가 지금이라도 우리 형한테 아들이 여기 있다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그 마음을 참으려니까 어디 좀 신경을 쓸 때가 필요해. 슬롯머신이라도 하던가 뭐 바카라라도 하던가 그런 거라도 해서 내가 약간 정신이 팔려야 우리 형한테 내가 연락하는 걸 까먹지 않겠어? 아니면 뭐 내가 바로 연락을 하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내가 이제 그 형수랑 우리 조카들 행방을 딱 알았거든? 어디로 도망가든 내가 이렇게 다 찾을 수 있거든? 어쨌거나 애들 학교는 다닐 거 아니야. 학교 뒤지면 다 나와. 그러니까 함부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어? 순간 다리가 풀려 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형사님께 도움을 요청해 볼까 했지만 이미 그분도 나이가 많이 들어 병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또 저구해달라고 손을 내밀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일단은 그동안 아이들 교육비와 학비로 모아뒀던 돈 500을 다음날 시동생에게 건네줬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며 한 3, 4일은 재밌게 놀겠다며 사라지더라고요. 그 3, 4일은 재밌게 놀겠다는 말이 마치 3, 4일 뒤에 다시 와서 돈을 달라고 하겠다라는 말 같아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한숨 쉬면서 반찬가게 일을 하고 앞을 청소하고 있는데 눈앞에 노숙자 하나가 천천히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노숙자라고 보기에는 옷이 좀 낡고 더럽긴 했지만 막 냄새가 나거나 아주 망가진 모습은 아니었고 그냥 약간 기인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걷다가 글쎄 반찬가게 앞에서 푹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일단 가게 안에서 물을 가져다가 그 사람 얼굴에 붓고 목을 축이게 돌려놓고 미친 듯이 두들겨 깨웠습니다. 그리고 119를 불렀죠. 얼결에 구급차를 함께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얼굴 가득 수염과 흐트러진 머리가 마치 늑대 인간처럼 뒤덮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쓰러진 이유가 탈수와 영양실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액을 맞고 한동안 깨어날 때까지 옆을 지켰습니다. 사실 반찬가게로 돌아가야 했지만 시동생이 올 것도 같고 너무 무서워서 갈 수가 없더라고요. 염치불구하고 아이들은 며칠간 찜닭집 주인 부부에게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행패를 부리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참 가만히 침대 옆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셨냐, 이러이러해서 쓰러지신 거 모셔왔다고 일단 여기서 수액 다 맞고 일어나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감사하다고 부들부들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뭐 악수라도 하자는 건가 싶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제 손을 꼭 잡고 한 군데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싶어 손을 비틀어 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를 모르겠냐며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 눈만 꿈뻑꿈뻑하며 바라봤더니 그 사람이 다른 손을 들어 자기 얼굴에 있는 수염과 머리카락을 지우고 코 옆을 보여주더라고요. 순간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치매 걸린 저의 후견인 어머니가 그렇게 찾던 오빠, 그 오빠가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오빠를 보고 순간 눈물이 터져나와 펑펑 울면서 그랬습니다. 어쩜 사람이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냐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저렇게 치매로 병원에 계실 때까지 대체 왜 안 나타나고 어디서 뭐 하고 있었냐고 말이죠. 오빠가 얘기해준 자초지종도 참 사연이 굽이굽이 깊더라고요. 전 세계에 여행을 하다가 이상한 단체에 잡혀서 한 5년간 감금당하듯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렇게 나온 후에는 자기 신분을 제대로 증명할 길이 없어 한국으로 들어오는 길도 너무나 요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예전에 살던 집을 가봐도 어머니는 이사가고 없고 그 누구도 찾을 길이 없어서 그냥 여기저기 떠돌며 발길 닿는 대로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오빠를 데리고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10수년 만에 만난 자기 엄마를 보고 오빠가 무릎 꿇고 펑펑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놀랍게도 아들을 본 어머니는 잠시 치매가 사라진 듯 정신을 차리고 아들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렇게 두 모자가 회포를 푸는 동안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편으론 기뻤고 한편으로는 저가 처한 상황에 가슴이 답답해져 오더라고요. 한창 회포를 푼 오빠가 비로소 저한테 어떻게 살고 있냐고, 뭐하고 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오빠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왜 그런 걸 혼자 겪고 있냐고, 우리나라에 경찰이 없냐, 그런 건 무조건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해야지 왜 혼자 고생하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나타났으니 다 해결해 주겠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턴 정말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여기저기를 다니며 기인처럼 살았지만 그 와중에 꽤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된 오빠는 말 그대로 인맥 부자더라고요. 인맥을 하나 건너 하나 통하니 모르는 사람이 없고 하나 건너 하나 통하니 해결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일단 도박 중독에 빠져있던 시동생은 슬금슬금 피해 다녔던 빚쟁이들한테 그 정체가 낱낱이 밝혀져 빚쟁이들이 싹 끌고 가버렸고요. 그동안 어디서 뭐 하는지 몰랐던 시누이는 알고 보니 동남아 어디에서 이상한 약물을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누이 역시 그제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폐인처럼 폭력을 일삼으며 살고 있는 제 전남편인 애들 아빠는 저 외에도 이것저것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게 밝혀져서 그건 역시 싹 처벌을 받게 되었죠. 게다가 시부모가 섬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것도 제대로 신고 안 하고 지금까지 연금이며 뭐며 싹 받아먹은 정황까지 발견돼서 아마 돈도 꽤 물어내야 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한 듯 했습니다. 순식간에 제가 고민했던 모든 일이 해결되고 오빠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시고 재산 자기가 물려받으면 절반 나눠줄 테니 그걸로 아이들과 새 인생 살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도 이제부터 제대로 인생 한번 살아볼 테니 아이들한테도 든든한 삼촌 생겼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기죽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아픔이 다 녹아내리는 듯이 마음이 가뿐해지고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뒤늦게 행복한 삶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시는 예전 시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